100일잔치 선물로 큰 마음 먹고 비싼 아동복을 사줬더니 며느리가 며칠 만에 중고 거래 앱에 올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사오신 건데 솔직히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이라 못 입히겠네요. 라는 글과 함께요.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고부 갈등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들물 부정당하는 서러움, 진심을 짓밟힌 배신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벽은 넘을 수 없구나 하는 처절한 자괴감.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귀어야 할까요?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수님 씨는 올해 63살입니다. 스스로도 가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얼굴이 벌써 63이라고 하고요.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손등엔 나이 반점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딱 거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님 씨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녀는 20대 시절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옷 도매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어카에 옷박스를 실어 나르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패션이나 트렌드 같은 건 그야말로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저절로 눈이 트였어요. 어떤 옷이 잘 팔리는지, 어떤 색이 요즘 뜨는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지갑을 여는지 몸으로 배운 감각이었습니다. 30대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 감각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아이 교육에,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에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막내가 대학을 가고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서 수님 씨는 다시 그 감각을 꺼내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플라워 아트, 캘리그래피,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열심히 다닌 건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 강좌였어요. 강사 선생님이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나를 가르친다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색 조합을 좋아하는지, 어떤 브랜드가 감도 높다고 평가받는지, SNS에서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수님 씨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노트를 펼쳐 정리했습니다. 60이 넘어서 강의 노트를 필기하는 할머니.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긴 했지만 그게 또 즐거웠습니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수님 씨는 늘 패셔니스타 언니로 통했습니다. 수님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감각이 있어? 옷이 항상 예쁘더라. 어머,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님 씨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이 나이에 그게 뭐야 하는 말을 듣는 게 싫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큰아들 성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우 100일이 다음 달이에요. 지우. 수님 씨의 첫 손주. 작년 가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수님 씨는 지우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처음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것이 있다니. 이렇게 따뜻한 것이 있다니.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차올랐었죠. 그때 남편이 옆에서 왜 울어 경사스러운 날에 했지만 수님 씨는 그냥 울었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나오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지우 100일이라고? 벌써? 네, 엄마. 시간 진짜 빠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수님 씨는 달력을 꺼내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정말 벌써 100일이었습니다. 그 작고 빨갛던 아이가 이제 100일이라니. 수님 씨는 그날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100일 선물로 뭘 해줘야 할까? 돈을 줄까 아니면 뭔가 물건을 줄까? 돈은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을 그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수님 씨는 결심했습니다. 옷이 좋겠다. 아이 옷. 내가 옷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눈이 있으니까.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어떤 옷이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수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익숙하지 않은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아기 옷, 100일 선물, 아동복 추천 같은 단어들을 넣어가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피드를 보다 보니 특정 브랜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순입 씨는 메모 앱에 브랜드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이거 백화점에 있으면 가봐야겠네. 다음 날 아침 순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좋아하는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손주에게 선물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2층 아동복 코너에 들어서자마자 순임 씨는 두리번거렸습니다. 메모해뒀던 브랜드 이름을 찾아가며 매장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한 매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옷들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색감, 소재가 확실히 좋아 보이는 촉감, 세련된 디스플레이. 순임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손주 100일 선물 보러 왔어요. 남자아이인데.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순임 씨는 그 중에서 세트 구성으로 나온 옷을 집었습니다. 상하의 세트에 바깥에 걸칠 수 있는 가디건까지 포함된 구성이었는데 색깔이 차분하고 소재도 좋았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직원의 말에 순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봐도 좋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고. 가격표를 보니 꽤 비쌌습니다. 평소 순임 씨가 손주에게 쓸 것으로 생각했던 금액의 2배 정도였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하면서 순임 씨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맘 먹고 쓰는 돈이지만 손주에게 쓰는 거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선물 포장까지 예쁘게 부탁하고 리본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리본은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남자아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임 씨는 무릎 위에 선물 봉투를 올려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가로수에 새잎이 돋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100일 잔치는 주말 오후에 아들 부부의 집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부부 양가 가족들만 모이기로 했는데 순임 씨 쪽에서는 순임 씨 부부와 작은 아들 성민 씨 가족이, 며느리 쪽에서는 며느리의 부모님과 동생이 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지연 씨입니다. 32살. 성재 씨보다 3살 어린 대기업 마케터 출신으로 출산 후 지금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처음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 순임 씨는 지연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똑똑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다만 좀 도도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그건 요즘 젊은 여성들이 다 그런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지연 씨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인 순임 씨에게 꽤 살갑게 굴었습니다. 전화도 먼저 드렸고 명절 때 음식도 도와서 했고 생신 선물도 챙겼습니다. 순임 씨는 나는 복받은 시어머니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아이한테 집중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순임 씨는 이해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것도 명절에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100일 당일 순임 씨는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큰 선물 봉투를 들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컸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의 그 작고 빨간 아이가 이렇게 통통하고 볼이 탱탱해졌다니. 순임 씨는 지우를 한번 안아보고는 코끝이 또 찡해졌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왔어. 예쁜 것. 지우는 아직 세상이 다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임 씨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순임 씨는 그게 또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사진을 찍고 화기애애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 이야기를 하고 웃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선물을 드리는 순서가 됐을 때 순임 씨는 봉투를 꺼내 지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지우 100일 선물이야.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 있다는 브랜드 거야. 내가 직접 찾아보고 골랐어. 지연 씨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리본을 풀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지연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어머님,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지우한테 입혀야겠다. 수님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인스타그램을 뒤지고 버스를 타고 백화점까지 가서 직접 고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그 밝은 미소가 그 너무 예뻐요라는 한마디가 모든 수고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들면 다행이야. 내가 좀 찾아보고 골랐거든. 진짜요? 어머님이 직접 찾아보셨어요? 대단하시다. 센스 있으세요. 그 말에 수님 씨는 괜히 쑥스러워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손주 선물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성재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잘 고르셨다. 이 브랜드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성재 오빠. 제가 알아요, 이 브랜드. 좋은 거예요, 어머님. 지연 씨가 한 번 더 확인해 줬습니다. 수님 씨는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선물 마음에 들어 하던가? 응, 너무 예쁘다고 하던데. 내가 찾아보고 간 보람이 있었어. 잘 됐네. 당신이 애쓴 보람이 있구먼. 수님 씨는 차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 행복이 불과 일주일 뒤에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의 수님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의 균형을 위해 잠깐 지연 씨의 입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연 씨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게 이 이야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연 씨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직장 다닐 때 마케팅팀에서 꽤 인정받는 편이었고 본인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연속이 됐습니다. 아이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자고 몸은 회복이 안 됐고 아무리 예쁜 아이라도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지치는 게 사실입니다. 지연 씨는 그 소진된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으로 맘카페를 많이 들어다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에게는 한 가지 성향이 있었습니다. 솔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직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심성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성향. 생각하는 것을 말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게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시댁 어른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 솔직함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연 씨는 아직 완전히 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지연 씨는 진짜로 예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브랜드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선택된 디자인이 본인 취향과 달랐습니다. 색이 너무 밝거나 패턴이 자신이 선호하는 미니멀한 감성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너무 예뻐요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꺼내보다가 지연 씨는 자연스럽게 맘카페를 켰습니다. 중고 나눔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아무 필터 없이. 시어머니가 사오신 건데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완전히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이라 도저히 못 입히겠네요. 미개봉 새 상품으로 저렴하게 처분합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지연 씨는 아이 기저귀를 갈러갔습니다. 그 글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 글을 수님 씨가 발견한 건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건 아닌데 왜 그 맘카페를 보게 됐냐고요? 그건 수님 씨의 작은 아들 며느리, 즉 막내 며느리 영희 씨 때문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같은 지역 맘카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수님 씨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다가 실수로 그 앱을 설치해 준 거였습니다. 수님 씨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홈 화면에 앱이 생겼길래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위치 기반으로 인근 동네 게시판이 보였고 며느리 지연 씨 동네가 포함된 지역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게시판을 구경하던 수님 씨의 손가락이 중고 나눔 탭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봤습니다. 아동복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꺼내지도 않은 리본이 그대로 달린 그 아동복. 수님 씨가 직접 고른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처음엔 같은 브랜드의 같은 옷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세상에 같은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리본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자신이 파란 리본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리본. 손이 멈췄습니다. 게시글을 눌렀습니다. 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오신 건데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완전히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이라 도저히 못 입히겠네요. 미개봉 새 상품으로 저렴하게 처분합니다. 수님 씨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 그 단어가 망치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앞에서는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라고 하고 뒤에서는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이라 못 입히겠다고. 그것도 동네 맘카페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수님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고 다시 켜지고 또 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풍경인데 수님 씨의 눈에는 그게 다 낯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수님 씨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저녁은? 응, 금방 할게. 수님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멍하니 냉장고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어디 아파? 아니긴 얼굴이 왜 그래? 수님 씨는 그냥 부엌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수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게시글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돋보기를 들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지연이가 올린 거야? 사진 봐. 리본.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앞에서는 예쁘다고 하고 뒤에서는 이러면. 알아, 나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수님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 촌스러운 노인네. 그게 내 한계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인스타그램 찾아보고 브랜드 메모하고 버스 타고 백화점 가고 그렇게 골랐는데. 그래도 촌스럽대.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 젊은 사람들 눈에는 나는 그냥 노인네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자꾸 재생됐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던 자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직원. 너무 예뻐요라고 웃던 지연 씨의 얼굴. 그리고 화면에서 봤던 그 글자들.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 그 단어가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벽 3시 수님 씨는 부엌에서 혼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뭔데 주는 사람 마음 아니야?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넣어두면 되지. 왜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올려? 그것도 시어머니를 깎아내리면서. 물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내가 촌스럽다면 촌스러운 거지. 근데 그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써야 했어? 그 글 보고 댓글 달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에고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 사왔나 보다 했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망신당한 거잖아. 수님 씨는 다시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앞에서는 예쁘다고 했잖아. 그게 더 서운해. 진심 없는 말이었던 거잖아. 내 앞에서 웃으면서 한 말이 다 가짜였던 거잖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지연이를 믿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님 씨는 그 글을 본 이후로 지연 씨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원래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니. 하지만 수님 씨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성재한테 말하자고 했지만 수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내 편을 들까? 엄마 편을 들까? 아니, 편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부 사이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수님 씨는 오랜 친구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 씨는 수님 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각자 자녀들 따라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명자야, 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수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른 것부터 백일잔치에서 지연 씨가 예쁘다고 했던 것부터 맘카페 글을 발견한 것까지. 명자 씨는 다 들은 후에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수님아. 응. 그거 진짜 많이 속상하겠다. 응. 근데 있잖아.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명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 며느리에게 이불 세트를 선물했는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실수로 형수님이 그거 창고에 넣어뒀던데 했다는 겁니다. 사용은커녕 창고에 처박아뒀던 거죠. 나도 처음엔 엄청 속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 선물 받아서 쓰지 않은 게 있었거든. 그게 생각났더라고.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는 건 다른 거잖아. 그건 맞아. 그건 달라. 솔직히 그건 선이 좀 넘은 거야. 명자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수님아, 그 아이가 글 올릴 때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잖아. 사람이 SNS나 커뮤니티에 올릴 때는 가끔 거기서만 쓰는 말투가 있더라고. 현실에서는 안 그러면서 글로는 과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변명이 되냐? 변명은 아니지. 근데 이유는 될 수 있잖아. 이유랑 변명은 다르니까. 수님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글 때문에 수님이 내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거잖아. 그게 해결이 돼야 하는 거지. 지연 씨가 왜 그랬냐 보다. 어떻게 해결해? 말해야지. 아들한테든 며느리한테든. 아들한테 말하면 부부 사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수님이 혼자 평생 이 속상함 안고 살 거야? 수님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님 씨가 그 글을 발견하고 나서 이틀 뒤 작은 며느리 영희 씨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전화였는데 대화가 이어지다가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맘카팩을 보셨어요? 수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같은 카페에 있어서요. 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어머님이 보실까봐 걱정됐는데. 봤어. 잠깐 침묵. 어머님 많이 속상하셨겠다. 저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수님 씨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건 아닌데요. 지연 씨가 가끔 맘카페에 솔직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건 진짜 좀 심했어요. 제가 댓글을 달까 했는데 그러면 또 이상해질까봐 참았어요. 댓글 많이 달렸어? 많이요. 근데 그냥 공감 댓글이 많았고 일부는 그래도 중고 올리는 건 좀 심하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 수님 씨는 그 말에 괜히 더 서러워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망신당한 셈이었으니까요. 또 며칠이 지나서는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님 씨의 시누이분이 다른 지역에 사는데 마침 이 동네에 일이 있어 들렀다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누이분은 고부 갈등 문제에 대해서 꽤 뚜렷한 견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솔직한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자기 개성이래.
시누이 분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야, 무례한 거야. 수님 씨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경계를 모르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솔직한 것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하는데. 맞는 말이야. 근데 옳게는 그 선을 가르쳐 줄 생각은 없어. 성재를 통해서든 직접이든. 수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르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동을 바꿀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안 바뀌지. 그날 밤 수님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젊을 때부터 쓰던 일기장인데 요즘은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꺼내 쓰는 편이었습니다. 한 줄 썼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나이의 벽을 느낀 것 같아서 서글프다. 그 아래 또 썼습니다. 선물을 팔아치운 것보다 촌스러운 노인네라는 말이 더 아프다. 나는 촌스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다. 또 썼습니다. 지연이에게 그 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질까? 근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 수님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며느리 지연 씨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아니면 수님 씨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혹은 둘 다 이해가 되는 생각? 이 이야기는 사실 어느 한쪽만 완전히 나쁘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좋은 그런 단순한 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된 공간에서의 말과 글은 다르게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취향은 다르고 세대는 다르고 감각은 다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연 씨는 그 선물에 대해 맘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이라는 구체적인 표현과 함께. 그 선택은 개인의 감정을 공개 공간으로 옮겨온 것이고 그 공간은 누가 볼지 모르는 공간이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공간은 일기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쓴 말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을, 그것도 선물을 주신 시어머니를 특정해서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건 글을 쓴 사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지연 씨가 글을 올리고 나서 수님 씨가 그 글을 볼 가능성을 단 1%라도 생각했다면 그 글을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앞과 뒤가 다른 것의 무게. 수님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선물을 팔았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너무 예뻐요라고 하고 뒤에서 촌스럽다고 했다는 이중성이었습니다. 그 이중성은 단순한 예의 바름과 속마음의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집에 와서 사실 별로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소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에 와서의 말을 공개 게시판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 순간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표현은 다시 현실로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흘러들어왔고요. 사람들은 종종 온라인 공간을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착각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발산하는 거잖아라고요.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 남긴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과 가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님 씨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님 씨가 인스타그램을 뒤지고 브랜드를 메모하고 버스를 타고 백화점까지 가서 직접 옷을 고른 그 과정. 그건 단순히 선물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이 들물 거부하면서 손주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세대 간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노력이 촌스러운 노인네 취향이라는 말 한마디로 부정당했을 때 수님 씨가 받은 상처는 단순히 선물이 거절당한 상처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노력 자체가 의미 없다는 느낌. 그게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수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직접 따지세요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들한테 말하세요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냥 넘어가세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이 맞고 틀리다고 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가족 관계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운함을 혼자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전혀 관계없는 일에 폭발하거나 관계 자체가 조용히 끊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말하는 타이밍, 말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 성재 씨에게 말할 때는 지연이가 나쁜 사람이야, 혼내줘가 아니라 엄마가 이런 일로 많이 속상했어. 네가 알았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네가 판단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직접 지연 씨에게 말할 때는 감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글을 우연히 봤고 이 글을 보고 많이 속상했다는 사실 전달.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수님 씨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번째, 세대 간 이해라는 어려운 숙제. 이 이야기의 뿌리에는 결국 세대 간의 감각 차이가 있습니다. 수님 씨는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세대의 감각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라는 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공기를 마시며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는 수님 씨의 그 노력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혹은 알려고 했더라면 촌스러운 노인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이 옷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떠올렸다면 설령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마음 자체는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다 왜 그걸 선택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선물 하나에도 그걸 고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6번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님 씨의 자리에서 자신을 본 분 계신가요? 나이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세대의 벽이라는 말 한마디에 막혀버리는 느낌. 그 서러움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연 씨의 자리에서 자신을 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올린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온라인에서의 말이 현실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 이야기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에서 생겨난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수님 씨의 이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 맘카페 글을 발견하고 나서 약 2주가 지났을 때 수님 씨는 혼자 다시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뭔가를 사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그 아동복 매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날 옷을 골랐던 진열대를 봤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옷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게 촌스럽다고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스스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해. 그 생각이 수님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것을 상대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고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수님 씨는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지하식품관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혼자서 먹으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재 씨였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요? 백화점에 나왔어. 진짜요? 저 오늘 지우 데리고 근처 나왔는데. 같이 밥 먹을까요? 수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연 씨도 같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이 다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지우도 데려와. 식당에서 지우를 봤습니다. 아이는 좀 더 컸습니다. 유모차에서 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손을 내밀자 지우가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수님 씨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내가 그냥 할머니야. 촌스러운 할머니도 세련된 할머니도 아니라 그냥 할머니. 이 아이한테는 나의 취향이 아니라 나의 손이 기억되겠지. 지연 씨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나오셨어요? 응.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지연 씨는 그 침묵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수님 씨는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성재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가 요즘 목을 가누기 시작했다느니 웃음이 늘었다느니. 수님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유모차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손발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수님 씨는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봄이었고 지금도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봄은 한 달 전의 봄보다 조금 더 울창했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더 많이 냈습니다.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야겠지만 그 마음을 그냥 묻어두지는 않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괜찮을 것 같다.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모든 분께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며느리로, 딸로 혹은 아들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너무 솔직하고 때로 너무 무감각하고 때로 너무 참고 때로 너무 터뜨립니다. 그 모든 게 사람 사이의 일이고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건넬 때 그 선물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것을 고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그것이 내 취향과 달라도 그 마음 자체는 온전히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는 것 같아 외로운 분들에게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먹먹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수님 씨 같은 분들께 그 댓글 하나하나가 위로가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